또 병원 가? 내가 빠지면 내가 다 커버해야 되잖아. 그 말이 귓가를 때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서점의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할머니와 살던 시절부터 책은 내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고, 서울에 올라와 이 중고 서점에서 일하게 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살게 하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면 묵묵히 책등의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난소암 3기라는 진단은 그 평온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은 전과 같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점에 나갔습니다. 아파도 나답게 살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아픈 사람도 사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내 작은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병원 스케줄이 잦아지면서 동료 정유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오늘 오후 스케줄 조정을 부탁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또 병원 가? 내가 빠지면 내가 다 커버해야 되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아픈 게 죄가 되는 이 낯선 공기 속에서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 때문에 다들 힘들어. 그냥 쉬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내가 이곳에서 지워져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스케줄은 계속 늘어났고, 항암 부작용으로 손끝이 저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정리하다 손에서 놓치는 일도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유라의 한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수록 서점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다음 달 스케줄을 조율하던 중 내 이름이 불렸고,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점장님, 소연 씨 스케줄은 좀 유동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일정이 자꾸 바뀌니까. 점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내 때문에 다들 힘들어. 그냥 쉬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그게 더 날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만둘까?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픈 게 죄가 아니라면 나도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증명으로. 나는 그날 밤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먼저 움직이자. 보여주자. 아픈 사람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날이면 혼자서 책 정리를 도맡았습니다. 항암 치료 후 손끝이 저려도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유라가 출근하기 전 카운터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 두었고, 반품 처리가 밀려 있으면 미리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손님이 원하는 책을 찾지 못할 때면 발품을 팔아 창고 구석까지 뒤졌고 절판된 책이라도 온라인으로 찾아 연락처를 남겨드렸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3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보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점 리뷰 게시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절한 직원분 덕분에 좋은 책 찾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습니다. 리뷰들이 하나둘 쌓여갔고 단골 손님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유라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야근하며 정리해둔 신간 코너를 보던 유라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불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아픈 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병원 일정이 있는 날에도 출근 전 1시간만이라도 먼저 나와 할 일을 미리 처리했고 퇴근 후에도 체력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했고 다음날 아침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소연 양, 내가 젊을 때 암으로 아내를 보냈어. 그런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니 참 고맙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자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고 평소처럼 시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윤동주 시집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계시길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아, 그래 주겠나. 고맙네. 탕비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드렸고 할아버지는 책을 내려놓으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소연 양, 자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기려 애썼는데 다 보이고 있었던 걸까?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봐도 아픈 게 보여.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 암으로 아내를 보냈어. 그때 아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나? 자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는 그 시선이었어.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나? 참 고맙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간 후 나는 카운터에 앉아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아내가 생전에 적어둔 짧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실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했다. 누군가의 미소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티는 것, 웃으려 애쓰는 것,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픈 사람이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픈 몸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당당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유라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소연 씨.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이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러웠지만 참았고 책을 정리하다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몸은 내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책을 건네주려던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연 씨, 정신 드나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푹 쉬어야 한대요. 죄송합니다. 서점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시간 서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동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번 2주 동안 나는 매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서점 단톡방을 확인했고 유라가 야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쓰러져서 유라가 더 힘들어진 거야. 점장님이 면회 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야 했나? 버티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퇴원 전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소연아, 푹 쉬고 와. 서점이 내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조용해. 손님들도 너 찾고.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손님들이 나를 찾는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었던 걸까?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쓰러졌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처럼 당연하게 살 수 없을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퇴원했지만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더 쉬라고 했지만 나는 일주일 만에 서점으로 복귀하겠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씨,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복귀 첫날 서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사람,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 그런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책을 옮기다 또다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재빨리 의자에 앉았지만 유라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소연아, 앉아있어. 내가 할게.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또 쓰러지면 우리가 더 난감해. 유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결국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할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꺼내 펼쳤지만 그 글자들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는 그저 짐이었던 걸까? 휴대폰을 들고 점장님께 사직 의사를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기 직전 나는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도망치는 게 정답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서점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 고객도 줄고. 그게 내 탓은 아닌데 그냥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고 봉투에 넣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오늘 점장님께 드리자. 더 이상 패 끼치지 말자. 서점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 나온 유라가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잠시 손을 멈추더니 작은 초콜릿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먹어.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 그만둘 생각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아. 나도 사람인데. 유라는 카운터에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진짜 짜증났어. 내가 자꾸 빠지니까 내가 다 커버해야 했고 힘들었거든. 근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입원하고 나서 서점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 고객도 줄고 사람들이 너 찾고 그때 알았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 근데 너 알아? 넌 아프면서도 항상 웃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나는 건강한데도 그렇게 못하거든.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부러웠나 봐. 아픈 몸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더 짜증났던 것 같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가 나를 부러워했다고? 그러니까 그만두지 마. 내가 없으면 이 서점 진짜 재미없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점장님도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소연 씨, 유라 말이 맞아요. 당신이 없는 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에요. 당신이 있어야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되죠. 나는 가방에서 사직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대로.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아플 땐 말해. 우리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픈 나도 누군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서점 문을 엽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점 창가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책장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나의 일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유라와는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스케줄을 조율해줬고 체력이 떨어지는 날엔 먼저 눈치채고 무거운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소연아,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찍 들어가. 괜찮아. 조금 더 있을게. 오기 부리지 말고. 내일도 있잖아.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픈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물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소연 씨, 힘내세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서점이 좋아요.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양, 자네 정말 잘하고 있어. 아내가 하늘에서 보면 흐뭇해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퇴근길 서점 문을 잠그며 뒤돌아봤습니다. 책장 사이로 남은 햇살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작은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픈 사람도 사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건 먼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일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픈 나도 누군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이 작은 서점에서 나는 계속 살아갑니다. 나답게